안녕하세요. 경북대 내과 오메인입니다. 오늘은 종양학 기초 마지막 시간입니다. 그동안 진단과 치료를 배웠으니 이제 마지막으로 환자들도 중요한데 우리 수의사도 건강을 잘 챙기면서 환자를 돌볼 수 있도록 항암제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는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준비해봤습니다. 지금까지 보셨던 강의의 제목들이고요. 오늘이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주제로 나눠보면 우리가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 그리고 수의사와 보호자가 항암제에 얼마나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그리고 항암제의 주요 배출 경로, 그리고 마지막으로 ACBIM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항암제를 어떻게 안전하게 사용할 것인가 하는 것들입니다. 이 네 가지 주제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 목표는 항암제에 노출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 이해하고 노출 경로에 대해서 이해하고 항암제를 더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이 실질적인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이 사항들을 진료에 바로 적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안전관리를 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안전관리는 항암제는 안전하게 써야 돼, 조심해야 돼 라고 많이 이야기는 하지만 좀 두루뭉실하죠. 그러니까 이게 위험하다는 건 알겠는데 얼마나 위험하고 왜 위험한지 무엇이 발생할 수 있는 안 좋은 일인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한 교육이 사실상 별로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이 이유에 대해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전에 보셨던 그 슬라이드일 때 암이 생기는 이유, 암이 생기는 이유는 이제 다 너무 잘 아시죠. 정상세포였다가 어떤 이유로 인해서 뮤테이션이 생기면 이 돌연변이가 계속 거듭이 되다 보면 정상이었던 게 악성 종양세포로 바뀌게 되죠. 그래서 흔히 말하는 암이 되는데 이 암을 유발하는 결국 뮤테이션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슬라이드로 보여드렸었죠. 항암제도 뮤테이션을 유발하는 원인 물질 중에 하나더라. 그래서 여기에서는 개에서 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TCC를 유발할 수 있다라고 어느 정도는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만 나왔지만 사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뿐 아니라 대부분의 항암제가 다 뮤테이션을 유발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안전함을 좀 해칠 수 있는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제 안전관리가 필요하죠. 안전관리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잠깐 이 부분을 좀 설명을 하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Occupational Safety 혹은 Workplace Safety 이렇게도 표현을 하는데요. 한마디로 직장 내 안전인 거죠. 우리 같은 경우는 수의사니까 동물병원이 우리의 직장이 되고 우리의 직장인 동물병원에서 좀 더 안전하게 우리 같은 수의사, 테크니션 선생님들 그리고 오목과 직원분들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좀 더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안전, 건강, 복지 이런 것까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 그걸 Occupational Safety라고 말하고 여러 항목 중에 하나가 Oncology Safety입니다. 그래서 Oncology Safety에는 항암제만 포함되는 건 아니긴 한데 오늘은 이제 항암제에 대해서 케모세라피 세이프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릴 겁니다. 미국에서는 최근에 미네소타에서 예고 없이 갑자기 동물병원을 대상으로 Occupational Safety 검사를 했대요. 그래서 유해한 화학물질, 동물병원에서 쓰는 화학물질이 되게 많잖아요. 약부터 시작해서. 그런 유해한 화학물질 사용이나 안전위원회 교육이 많이 강조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25명인가 50명인가 그렇게 몇십 명 이상의 사업체 같은 경우는 안전위원회를 구성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우리는 아직 그것하고는 좀 거리가 멀긴 하지만 우리도 좀 점점 그렇게 가야겠죠. 어쨌든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수의사들은 생각보다 위험 요소에 많이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고위험군으로 볼 수가 있고, 그 중에 하나인 이 항암제 다루는 것도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합니다. 국내에서는 연구 결과가 별로 없어서 좀 아쉽긴 한데, 외국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 외에도 굉장히 다양하게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수의사가 아니어도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겪을 수 있는 위험 요소들에 대해서 연구가 좀 많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하나를 보면은 동물병원에서 주의해야 할 안전에 관련된 이슈로는 관리 요건, 화재 및 응급 상황, 응급 처치, 혈액매개 병원체, 우리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예가 SFTS 같은 것들이겠죠. 폭력 예방, 보안 등등 다양한 요소가 있고, 그 중에 하나로 화학요법이나 위험약물 같은 것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소에 대한 리뷰 논문이 있어서 자문안에 나왔던 거고, 이걸 한번 보면요, 물론 여기서는 여자 직원으로 그리고 리프로덕티브 쪽으로 한정돼서 이야기를 하는 거긴 한데, 지금 보시면 이런 항목들이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여기 보면 뭐 마취가스도 있고요, 항암제도 있고, 항암제는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오니까 너무 잘 아시는데, 항암제 외에도 다른 위해한 약물들이 있죠. 잘 강조가 되진 않지만 미소프로스톨이나 스피로락톤이라던가, 노출이 됐을 때 모두가 그런 건 아니지만 감수성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해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많이 있죠. 이런 위해 요소들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가에 대한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항암제를 어떻게 잘 사용할 것인가. 좀 전에 보셨던 그 약물들 중에서 가장 유해한 게 항암제거든요. 그래서 항암제를 어떻게 하면 안전하게 쓸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가이드라인들이 이런 협회라고 하는 좀 그렇고, 조직들에서 나오는데, 특히 USB 800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USB 800을 기본으로 해서 동물에서도 가이드라인이 나오고요. 이 USB 800을 기본으로 해서 2016년에 아하 가이드라인이 나오고 2018년에 이제 JB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내용들은 이 세 가지를 주축으로 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항암제에 노출이 됐을 때 급성 부작용과 만성 부작용으로 이제 나눠서 볼 수가 있는데, 급성으로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두통, 현기증, 메스꺼움 등이 있는데, 사실 이런 급성 부작용은 겪어보신 분이 거의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항암제를 아주 다량을 다루는 것도 아니고, 또 다룰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걸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정말 실수로 항암제 병을 떨어뜨려서 굉장히 다량 노출된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면은 거의 이걸 이렇게 겪어보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저는 예전에 한번 항암제가 눈에 튄 적이 있었는데, 지금은 안경을 끼고 있지만 안경을 끼지 않던 때에 항암제가 눈에 튀어서 정말 시끄했던 때가 있었는데, 항암제가 안 좋다는 건 알지만 다들 주의해라 라고만 하지만 그걸 어떻게 주의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만약에 노출되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교육받은 적이 없었던 초년차 때였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눈을 씻어내고 좀 걱정했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항암제의 급성뿐 아니라 만성으로 노출될 때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죠. 다량으로 급성 노출되는 것하고는 또 다른데, 만성 노출 시는 결국 저용량으로 아주 조금씩 계속 자주 노출이 된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이런 만성 노출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특히 또 중요한데, 우리는 대부분 항암제 노출이 된다면 이 만성 노출에 해당이 될 거니까, 이렇게 만성 노출이 되면은 이런 것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일단 항암제가 암을 죽이지만 동시에 또 발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발암, 그리고 기형, 돌연변이 유발, 유산, 사산,
그리고 장기 손상, 중독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게 워낙 만성으로 가는 거다 보니까 항암제를 다룰 때 주의해야 된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셔도 그게 뭐 얼마나 뭐 많이 생긴다고 뭐 얼마나 그게 크다고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죠. 지금까지도 수의학 쪽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이 항암제에 노출이 됐을 때 어떻더라 이렇게 발표된 자료가 거의 없기는 해요. 사람에서는 그런 게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수의사들도 이렇겠구나 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죠. 이런 노출을 평가하는 방법이 있는데 3가지가 있습니다. 환경을 모니터링하는 거, 생물학적 모니터링, 생물학적 효과 모니터링 이렇게 3가지로 나누는데 환경 모니터링은 뒤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 동물병원 내 환경이 항암제에 얼마나 오염되어 있나 이걸 보는 거고요. 생물학적인 모니터링은 수의사의 신체 내에 항암제 농도를 측정을 하는 거고 혈액이나 소변이나 이런 그리고 생물학적 효과 모니터링은 항암제 노출로 인해서 직원들의 그 체내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가 더 마이크로한 걸 보는 거죠. 유전적인 변화, 염색체 이상, 면역 반응, 세포 손상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이 3개 중에서 이 환경 모니터링은 간단히 키트를 사서 해볼 수가 있고요. 나머지 2개는 연구실에 의뢰를 해야 어느 정도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시로 항암제 노출됐을 때 결과가 어떻더라 그 연구 결과를 하나 좀 보여드리면 이런 유사한 주제의 연구 결과가 상당히 많은데 항암제에 노출이 되는 항암제를 다루는 사람들 간호사나 약사 같은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다 이런 결과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항암제 다루는 사람들 여기 표에서 보시면 그룹이 3개예요. 노 익스포저가 있죠. 항암제 노출 안 되는 사람들 그리고 로우 익스포저 그다음에 많이 노출되는 하이 익스포저 이렇게 3개로 나눠서 그룹을 나눠서 봤더니 체열을 해서 보니까 염색체 이상이 얼마나 있나 없나 이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크로모좀 5하고 7 여기서 지금 이 연두색 박스 이 부분을 보시면 되는데 익스포저가 없는 그룹보다 하이 익스포저인 그룹에서 훨씬 더 염색체 특히 5번의 경우가 더 이상이 많이 발견이 되더라 라는 결과가 있습니다. 이게 2010년도 논문이긴 한데 그래도 이때 뭐 지금만큼은 아니라 하더라도 항암제 안전, 클로즈 세이프티를 어느 정도 지켜서 프랙티스를 하고 있는데도 이런 염색체 이상이 발견이 되더라라는 이런 연구 결과도 있었고 비슷한 연구 결과들이 이렇게 또 표로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그러니까 결과는 거의 다 비슷한 건데 한번 하나만 보면요. 제일 위에 있는 거 한번 볼까요? 그러면 95명의 간호사를 대상으로 봤는데 뭘 봤냐면 여기 CA라고 되어 있죠. CA는 염색체 이상을 본 거고 이 항암제라는 위해 요소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모든 간호사들은 다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을 했다. 다만 바이오 세이프티 캐비넷 항암 후드의 사용에서는 좀 차이가 있었다. 그래서 결과를 보니까 어땠냐면 이 항암 후드를 사용하지 않거나 아니면 호라이즌탈 플로우 캐비넷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버티컬 플로우 캐비넷 있죠. 그 항암 후드 내에서 바람이 나오는데 그 바람의 방향을 얘기를 하는 건데 버티컬이어야 하거든요. 이건 뒤에서 다시 말씀드리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개인 보호장구를 했어도 개인 보호장구를 한 간호사들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염색체 이상이 더 많이 발견이 되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앞에서 잠깐 이제 말씀드렸는데 수의사들은 연구 결과가 없다고 했죠 거의.
그래도 수의사만 대상으로 한 건 아니지만 연구 결과가 있기는 있어요. 네, 거의 없지만 미국 CDC에서 조사한 논문을 보면은 항암제에 대한 노출 정도가 사람 병원에서보다 동물 병원에서 최대 15배까지 더 높더라. 이게 2006년, 7년 그때쯤 논문이거든요. 이렇게 더 동물병원에서 높은 이유는 추정을 하기로는 동물병원에서 좀 더 안전교육이나 기본적인 안전장비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고려를 했을 때는 동물병원 직원들이 사람병원 직원보다 노출 위험이 더 높을 가능성이 있고 실제로도 그럴 거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비용적인 부분, 네, 좀 전에도 말씀드린 교육의 불충분 등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발생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동물들이 이제 반려동물들이 계속 수도 늘어나고 또 수가 늘어난다는 말은 보호자들이 예전보다 더 가족으로 생각하는 아이들이 많아지고 얘네들이 암에 걸렸을 때 항암제를 이용한 암 치료를 더 많이 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거죠. 그래서 항암제를 사용하는 게, 그러니까 반려동물에서 사용하는 게 계속 증가하고 있어서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이런 항암제 같은 유해약물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이 위험도도 같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으로는 수의사와 보호자가 항암제에 얼마나 어떻게 노출이 되는가 이 경로를 볼 텐데요. 일단 노출 경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4개가 있습니다. 흡입, 흡수, 섭취, 주입인데 흡입이라면 내가 이 항암제를 코앞에 대고 이렇게 마시는 것도 아닌데 흡입할 일이 있을까?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뒤에서 이걸 동영상으로 보여드릴 건데 눈에 보이지 않게 항암제는 기화가 됩니다. 그래서 그걸 나도 모르게 이제 마시게 되고 코로 마시는 거죠. 그 다음에 흡수 같은 경우는 예를 들자면 항암제 병이 있는데 그걸 실수로 떨어뜨렸어요. 떨어뜨리면서 깨지면서 그게 튀어서 이렇게 흡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다음에 섭취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먹지 않는데 왜 섭취하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항암제에 오염이 되어 있는 환경, 예를 들어 처치대에서 항암을 하고 나서 거기를 깨끗하게 닦지 않은 상태다 라면은 거기에 혹시 뭔가 음식물을 놨고 그리고 내 손이 거기에 닿았고 혹은 항암하고 나서 내가 손을 깨끗이 안 씻었고 그러면 음식물에 항암제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묻어있고 그걸 내가 손으로 먹으면서 섭취를 할 수가 있겠죠. 의외로 이런 경우들이 아주 극소량이라 보이지 않을 뿐, 우리는 잘 모를 뿐 이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항암제를 다루는 곳, 항암을 하는 곳 이런 장소에서는 절대 음식물을 섭취할 수 없도록 되어 있고 항암제는 다른 약물이나 음식물하고는 절대 따로 떨어뜨려서 항암용 냉장고, 항암용 항암제 보관용 캐비넷 이런 걸 따로 보관을 해야 하는 그런 이유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주입. 내가 스스로 주입하지 않는데 왜 주입이 들어가는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항암제를 결국 주사기에 넣잖아요. 그러면은 주사기에 넣었을 때 바늘에 꽂혀 있으면 이게 정말 우발적인 사고로 바늘이 내 손을 찌를 수도 있고 그렇죠. 네, 저도 여러 번 찔려봤는데 다행히 항암제는 아니었지만 이건 정말 그냥 주사바늘에 찔리는 건 아무리 주의를 하고 조심을 해도 완전히 막을 수가 없는 그런 사고죠. 그런 사고 때문에 주입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로로 우리가 항암제에 노출이 될 수 있다라는 걸 이제 알고 계시면 좋겠고, 자, 그러면 이런 경로를 통해서 항암제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지금 보시면 모든 직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물병원에서 일하는 모든 직원들은 다 노출될 위험이 있는 거예요. 노출 과정을 한번 보시면 배송 영수증이라고 되어 있죠.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병원에서 항암제를 쓸 때
항암제가 필요하면 뭐 전화를 하거나 뭐 인터넷으로 주문을 하거나 이렇게 주문을 해요. 그러면 배송이 되어서 오죠. 그럼 배송이 되어서 오면 영수증을 받고 약을 받죠. 네. 그 약병이 들어가 있는 박스, 그 박스도 이미 아직 뜯지 않은 새 건데도 오염이 되어 있고 약이 새서 이럴 수도 있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배송 영수증까지, 왜냐하면 사람이 다 손으로 이렇게 건네주고 하니까 이 과정에서 이미 다 노출이 된다. 네. 오픈하지 않은 새 항암제 약병에 병도 아니고 병 바이알에도 묻어있고 그 바이알이 들어있는 종이 박스 바깥쪽 거기에도 항암제가 묻어서 오염이 되었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배송받는 그 시점부터 항암제에 모두 다 노출이 될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배송받고 받으면 이제 보관하죠. 보관하고 준비하고 투여하고 케어하고 항암하고 나면 이제 쓴 그 항목이 아니고 품목들을 이제 폐기하고 버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전부 다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호자 같은 경우는 항암한 아이를 집에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배설물 특히, 그리고 경구항암제 처방했을 때 이거를 이제 보관하고 투여하는 이 과정에서 보호자도 항암제 노출될 위험이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환경 모니터링인데, 항암제가 얼마나 그 동물병원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항암을 하고 계시고 있다면 우리 병원 깨끗한가? 이게 궁금하실 수 있잖아요. 방법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런 아주 간단한 키트가 있어요. 네. 이 회사 거를 홍보하는 건 아닌데 여기 게 제일 그림이 잘 이해하기 쉽게 나와 있어서 갖고 와봤고, BD에서 나온 건데, 이렇게 내가 원하는 구역을 설정을 해서 닦아요. 와이프로 닦아서,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 사진처럼 그냥 우리 흔히 쓰는 그 키트 그 사용법 그대로거든요. 이 씨앗 같은 걸 떨어뜨리고 여기 꽂으면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검출량이 얼마다,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키트는 여기 아니어도 다른 회사들에서도 나오고 있고, 이렇게 키트를 이용하셔도 되고 아니면 관련된 연구를 하는 연구실로 의뢰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례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그 동물병원 환경이 얼마나 오염이 된 건가 이제 궁금해서 보니까 2013년에 나온 논문인데, CDC에서 나온 논문인데, 미국에 있는 티칭 하스피털에서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이제 항암호두도 이용을 하고 있고 하는데, 여기 보시면 지금 위치가 있습니다. 어디를 이제 검사를 했나 그거거든요. 그리고 여기 결과를 보시면 여기서는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랑 이포스파마이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지금 제가 노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부분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DSC는 항암 후드거든요. 항암 후드 워킹 서피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사진에서 보시면 이 안에 팔 넣고 일하는 여기 이 안에서 노출이 많이 됐다,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면은 여기 마찬가지로 또 항암 후드죠. 이 아래쪽에서도 노출이 됐고, 그리고 여기 이제 괄호쳐 있는데 이 괄호는 이제 노출은 됐는데, 그러니까 이 항암제가 검출은 됐는데 양이 되게 적은 거죠. 마찬가지로 또 항암 후드입니다. 후드 앞쪽, 앞쪽 바닥, 그 사람이 이제 발 딛고 서 있는 그쪽인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항암제를 조제하고 다루는 이 항암 후드 근처에서 다 오염이 많이 됐더라. 그리고 또 하나 더 보면은 독소루비신을 투여하고 난 후에 그 투여를 할 때 밑에 패드를 깔잖아요. 항암제 셀까봐 그게 세면서 흡수되라고 패드를 까는데, 그 패드가 있던 그 테이블, 철치대 같은 거죠. 그런 데서 이제 검출이 됐더라 라는 거고요. 또 다른 사례를 하나 보면은, 이건 2017년에 나온 건데, 여기도 이제 어떤 동물병원인데 이렇게
여러 군데를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 지금 보시면 여기서 이제 플래티넘이라고 되어 있죠. 플래티넘 계열 항암제, 카보플라틴, 시스플라틴 이런 백금 계열 항암제를 검출을 해본 건데 지금 여기 또 항암 후드 표면 여기에서 항암제가 검출되는 거를 이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었고, 하나만 더 보면 이 논문은 동물병원이랑 사람병원 둘 다인데 항암제를 다루는 온콜로지 센터에서 마찬가지로 백금 계열 항암제가 얼마나 많이 오염이 되어 있나 그걸 이제 본 건데, 지금 일단 이 왼쪽 표를 먼저 보시면 오염된 정도를 그 수치화해서 평균을 나타낸 건데, 제일 위에 3.2가 동물병원 온콜로지 센터인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아래쪽 숫자가 제일 크죠. 이건 이제 사람병원의 온콜로지 센터인데, 이 양 자체는 사람병원이 훨씬 많긴 해요.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겠죠. 환자 수도 더 많고 또 한 번에 투여하는 양 자체도 훨씬 더 많을 테니까 아마도 그런 것들이 이제 요인이 될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 표는 이제 동물병원 온콜로지 센터에서 본 건데, 여기서도 여러 장소들을 이제 확인해 봤는데 마찬가지로 노란색 박스 보시면은 항암제 준비하는 구역, 결국은 항암 후드가 있는 곳, 그곳인 거죠. 그쪽에서 항암제 그 오염이 제일 많이 관찰이 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항암제 준비실이 동물병원에서 가장 오염 구역이더라라는 거는 지금 보신 이 세 편의 논문으로 다 공통적인 이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 그리고 특히 항암제를 취급하지 않는 구역, 취급구역의 외부에서도 항암제 오염이 확인이 됩니다. 이 표를 보시면 양이 많지 않을 뿐. 그래서 항암제가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항암제를 다루는 곳 그리고 다루지 않는 곳까지 동물병원에서 곳곳에서 다 발견이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항암제에 주로 오염되는 곳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일단 장소로 보면은 항암제 준비하는 곳, 투여하는 곳, 항암제를 투여하는 데 사용한 소모품을 버리는 곳. 그래서 이 세 군데가 가장 많이 오염되는 곳이니까 당연히 이 장소들을 일반적인 진료구역하고는 별도로 분리를 해야 되죠. 그래서 항암제 준비실이나 투여실이 따로 있어야 하고, 소모품은 준비실이나 투여실 내에서 버리도록 합니다. 그리고 장소라기보다는 좀 더 작은 소모품 이런 것들로 보면은, 물품 같은 걸로 보면은 개인 보호장구, 가운이나 장갑이나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어 핸들이죠. 그러니까 항암제를 조제한 준비한 곳, 그 장소에 우리가 문을 손으로 열고 닫고 하니까, 그래서 도어 핸들, 그리고 약병 들어있는 박스 바깥쪽, 그리고 환자가 오가니까 배설물, 환자가 쓴 만약에 케이지에 있었다면은 케이지 안에서 썼던 쿠션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있었던 장소, 이런 곳들이 주로 오염된다. 그래서 여기를 가장 좀 집중적으로 신경 쓰고 청소를 잘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항암제의 주요 배출 경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환자에서 주로 어디로 배설이 되는지를 보는 거죠. 일단 항암제를 경구로 주든 IV로 주든 어떤 경로로 줬든 일단 항암제 배설 경로는 이렇게 보시는 듯이 다양한데, 대부분 소변이랑 대변을 많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침도 있고요, 귀지도 있고요, 피지도 있습니다. 물론 이 나머지 세 개는 굉장히 미량이기는 하지만 대변, 소변이 거의 대부분이긴 한데, 이렇게 다른 부위의 그 배설물, 분비물에서도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항암제가 몸에 들어갔을 때 개고양이에서 체내에서 배설이 돼서 제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항암제 종류랑 투여 경로에 따라서 다른데, 일반적으로는 항암제를 투여했을 때 투여하고 2시간 이내에
그때 소변 내에 항암제 농도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항암제 주사를 맞든 아니면 CCNU 같은 이런 경구제를 먹였든 일단 병원에서 그렇게 항암 치료를 받고 나서 바로 집에 가지 않고 한 1시간, 2시간 이렇게 병원에서 머무르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약이 나오길 기다린다던가 상담을 한다던가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에 소변을 보면은 그때가 제일 항암제 농도가 높기 때문에 이때 그 병원 바닥이나 아니면은 케이지에서 소변을 본 걸 치우실 때는 특히 주의를 해주시는 게 좋겠죠. 연구 논문들의 그 결과를 좀 모아보면 일단 이건 개인데 고양이 게 따로 있지는 않아서 개 거를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카보플라틴은 투여 후에 3주째까지 그리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4일째까지 독소는 3주째까지 빈블라스틴은 7일 빈크리스틴은 3일 이런 식으로 주로 유린이긴 한데 이렇게 조금씩 날짜가 계속 배설이 되는 그 시간이 날짜가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걸 참고하시면 좋겠고 참고하실 수 있는 표를 하나 더 넣어놨거든요. 사람 거랑 개 거랑 섞여 있긴 한데 이것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안전하게 하자면 3주째까지 계속 소변을 대변을 좀 주의를 하면 좋겠다라고 하셔도 되고 3주 내내 하기 힘들다 그러면은 가장 집중적으로 나오는 그 며칠이 3, 4일 정도 되거든요. 그 3, 4일 정도는 대소변이나 침이나 이런 걸 이제 치우실 때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이 좀 미리 안내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은 워낙 요즘 정보의 공유가 잘 되다 보니까 많은 보호자분들이 알고는 계신데 또 병원에서 직접 이제 물어보기도 하죠. 대소변 치울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거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그래서 며칠째까지는 어떻게 치우고 이런 것들을 이제 설명을 해드리죠.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뒤에서 다시 보도록 하고 일단 이 논문을 하나 보겠습니다. 개에서 항암 치료를 했는데 개에서 항암제가 소변으로 배설되는 기간 이렇게 이제 4가지에서 결과가 있는데 보시면 독소루비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렇게 이제 항암제가 보이시죠? 일단 잘 보시면 이 글씨가 좀 작긴 한데 데이 3까지 이때는 항암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데이 0 이렇게 데이 3죠. 데이 3, 데이 3 이런 식으로 그 이후에도 조금씩 나오기는 하지만 집중적으로 제일 많이 나올 때가 3, 4일째까지 그래서 이때는 소변을 치울 때, 대변을 치울 때 최대한 이제 물을 뿌려서 청소하거나 이런 것도 하지 않도록 직접 손이나 점막이 노출되지 않도록 그런 부분을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고 특히 소변은 3, 4일까지고 대변은 조금 더 길게 한 5일에서 7일 정도까지 주의하면 좋겠다 이런 내용도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길게 보면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또 다른 논문인데 여기서는 카보플라틴을 투여를 했을 때 개에게 카보플라틴을 투여를 했을 때 소변, 대변, 침, 그 다음에 피지랑 귀지 여기에서 이제 항암제가 얼마나 검출되는지를 본 거죠. 보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데이가 있어요. 그래서 프리트리트먼트가 있고 데이 1, 2, 3, 4 이렇게 있죠. 그래서 제가 노란색 박스 쳐놓은 부분을 위주로 보시면 되는데 여기는 소변, 대변, 침입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나, 둘, 셋, 넷 한 4일에서 5일 정도 이때까지가 가장 좀 많이 나오는 침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피지랑 귀지 부분에서도 보시면 노란색 보시면 되는데 피지는 그 스킨과 코트로 이제 나누어져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한 5일 정도까지는 집중적으로 많이 나오고 그 이후에도 계속 조금씩 검출이 되긴 하는데 워낙 소량이긴 합니다. 거의 여기 보시면 피코그램
미리그램, 그 샘플이 뭐냐에 따라 좀 다르지만 나노그램 이런 식으로 마이크로리터 이렇게 다 다르긴 합니다. 그래서 대략 3일, 길게 보면 한 5일, 좀 더 보자면 한 7일 이 정도까지는 집중적으로 많이 나올 수 있으니까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다음은 ACBM 가이드라인에 따른 항암제 안전 사용 방법입니다. 이런 항암제는 위험 요소이고 이런 위험 요소를 조절하는 체계가 있는데 이건 항암제뿐 아니라 모든 위험 요소에서 적용되는 체계거든요. 일단은 항암제의 안전에 대해서 보는 거니까 항암제에 노출되는 정도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런 위험 요소 조절 체계를 보게 되는데 제일 위에서부터 보시면 Elimination, Substitution, Engineering, Administrative, PP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갈수록 효과가 좋은 거고요. 아래로 갈수록 더 많이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예를 들면 엘리미네이션 같은 경우는 위험 요소를 그냥 아예 제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항암제를 안 쓰는 병원을 만든다 그러면 항암제라는 위험 요소 자체가 없어지는 거니까 이게 제일 효과가 좋은 거겠죠. 근데 만약에 제일 아래로 가서 개인 보호장구를 입도록 하는 이 마지막 단계라면은 개인 보호장구를 입는 건 좋은데 입기 위해서 내가 시간도 들이고 노력도 해야 되고 제대로 입었나 벗었나 이런 것들 다 신경을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가장 노력은 많이 필요한데 효과는 이 중에서는 제일 낮은 그런 단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시면 일단 위험 요소의 제거인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 즉 여기도 나와 있죠. 항암제를 그냥 안 쓰면 됩니다. 내가 항암제를 안 쓰고 항암제를 써야 하는 환자라면은 항암제를 쓰는 병원으로 그런 장비를 갖춘 병원으로 환자를 의뢰하면 되는 거죠. 이게 일단은 효과적인 면에서는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이고 그 다음에 위험 요소의 대체 위험 요소를 그러니까 항암제를 뭔가로 대체해야 되는 건데 일단 지금 제가 써놓은 글을 보시면 효과적인 대안은 없다. 그래서 이 항암 치료에는 대체 수준이 특별히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했는데 이게 좀 예전에 나온 기준이긴 해서 지금은 이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위험성이 좀 더 낮은 약들이 더 나올 수 있겠죠. 세포치료나 면역 항암제라던가 그런 대체 방법이 더 나오게 되면은 그때는 좀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엔지니어링 컨트롤인데 엔지니어링 컨트롤은 우리말로 옮길 만한 좀 적합한 단어가 없어서 그래서 일단은 그대로 놔뒀습니다. 엔지니어링 컨트롤은 항암제라는 위험 요소와 그리고 수의사 사이에 어떤 배리어를 치는 건데 장비 같은 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항암제를 준비하는 장소와 투여하는 장소가 엔지니어링 컨트롤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지니어링 컨트롤에서 일단 큼직큼직한 것들을 먼저 보면 독립된 항암제 준비실 그리고 투여실을 준비하는 것이 일단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엔 항암 후드, 보통 후드라고 얘기하죠. 그 다음에는 CSTD, Closed System Transfer Devices, 흔히 말하는 파실 있죠. 그 주사기 앞에 끼워서 쓰는 거. 그게 CSTD의 여러 제품 중 하나거든요. 그 외에도 다양한 그 물품들이 여기 해당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준비하고 투여하는 장소는 몇 가지 요건이 있는데 핸들링을 교육받은 스태프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그리고 항암제를 보관하고 준비하고 투여하는 장소는 표면이 쉽게 청소할 수 있는 그런 재질로 만들어진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상적으로는 음압이면 더 좋고요. 방 자체가 음압이면 제일 좋은데 사실상 그렇게 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미리 이걸 타깃으로 해서 건물을 짓거나 하지 않는 한은 중간에 바꾸기는 좀 쉽지 않고 그래서 항암 후드 같은 걸 이용을 하는 거고 또 작동사니가 없고 물건이 나가고 들어가는 걸
최소화할 수 있는 곳. 왜냐하면 항암제가 묻은 것들이 나가고 들어가는 걸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하니까. 그리고 직원들이 교차 통과할 수 없는 곳. 그러니까 개인보호장구가 착용이 안 된 그런 직원이 실수로 방에 들어오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문을 잠근다거나 그런 이제 외딴 곳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항암제를 준비하는 직원에게 방해가 되지 않아야 합니다. 네. 그리고 이런 약을 준비하는 공간에는 물이 있는 개수대와, 그러니까 물이 나오는 개수대와 혹시 눈에 튀었을 때를 대비해서 눈을 세척하는 스테이션까지 있으면 더 금상첨화겠죠. 네, 방금 말씀드린 내용이고, 그 다음에 음식 섭취, 음식 보관, 화장품 바르기, 껌 씹기 등등 이런 행위는 절대 이곳에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암제를 준비하고 투여하는 장소는 지금 그림을 보시면은 다양하게 있는데, 이렇게 대형 공간은 동물병원에서는 좀 힘들고, 두 번째나 세 번째 사진 정도인데, 세 번째 사진은 실제로 있는 국내 동물병원의 사진을 갖고 온 거고요. 국내에서는 공간의 제약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항암제 준비와 투여를 같이 하는 이런 한 방으로 만들어서 많이 하고 계시죠. 네. 이런 공간이, 독립된 공간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항암 후드입니다. 항암 후드는 반드시 바이올로지컬 세이프티 캐비넷, BSC라고 하는데 생물 안전 작업대거든요. 그리고 혹은 컴파운딩 에이셉틱 컨테인먼트 아이솔레이터, 이름이 너무 긴데요. 지금 보시는 이 사진, 네, 두 가지, 이게 그 생물 안전 작업대고요. 요즘 병원에서 줄기세포 치료 많이 하시잖아요. 그 줄기세포 다룰 때 후드 있죠. 그게 이 생물안전 작업대고, 그리고 여기 말하는 아이솔레이터는 BSC보다 더 상위의 것인데,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팔을 이렇게 넣어서, 지금 그러니까 이 사진에서는 팔이 들어가고 팔 주위에 공간이 다 열려 있는데, 아이솔레이터는 마치 고무장갑 같은 걸 이렇게 팔에 껴서 이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고, 완전히 바깥으로 셀 수가 없게 해놓은 거죠. 네, 그런 그 후드를 아이솔레이터라고 하는데 비용이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 BSC 정도를 좀 많이 이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아이디어란 BSC는 버티컬 라미나 플로우, 네, 그러니까 사람으로부터, 이 항암제를 준비하는 직원, 그러니까 나로부터 오염된 공기가 기화되니까, 항암제가 기화돼서 오염된 공기가 나한테 오지 않도록, 이 사진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저희 실험실에 있는 이 BSC 사진을 찍어왔는데, 이 부분이 공기가 이렇게 나오는 곳이거든요. 일종의 눈에 보이지 않는 에어커튼이 쳐져 있어서 계속 이렇게 공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 후드 안에서 기화된 항암제가 나한테 오지 못하도록 차단을 해주는 거죠. 네, 그런 공기의 흐름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수평이 아니라 수직으로, 네, 이렇게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필터, 헤파 필터 달려 있어야 되고, 그리고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있는 이 공간이 아니라, 여기 사진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 후드 위쪽으로는 그 관 같은 게 달려 있어서 바깥쪽으로 빠져나가게 돼 있거든요. 음압이 이렇게 쭉 빨아들여가지고, 그래서 이제 바깥으로 환기가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 BSC를 달려면은 천장에 구멍을 뚫어야 돼서, 구멍을 뚫기 힘든 병원에서는 BSC 대신에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던 위에 그 구멍 뚫는 게 없는 휴무드를 쓰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근데 휴무드가 그리 추천하진 않는 게 오염도를 높이는 데 있어서는 BSC보다 이제 떨어지니까, 그래서 그렇고요. 그리고 안에서는 사실은 팬이 막 돌아갑니다. 네, 돌아가고요. 그래서 여기 이 사진 보시면은 요즘에 이렇게 액정 달린 게 많이 나오는데 풍속이 얼마고 이렇게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물안전 작업대 안에서 항암제를 준비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ACBIM 가이드라인에서는 클래스 2 타입 A 이상의 BSC를 사용하길 권고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여기 왼쪽이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고무장갑 같은 그렇게 팔을 넣는 부분인데 이게 아이솔레이터고요. 여기는 고무장갑 같은 거 없죠. 이게 그 생물안전 작업대 BSC입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나온 논문을 보면은 미국 내에서 온콜로지스트들을 대상으로 한번 조사를 했던 적이 있는데 엔지니어링 컨트롤을 어떤 걸 쓰고 있냐 이렇게 물어봤었죠. 그래서 후드 같은 경우는 뭘 제일 많이 쓰나 한번 조사해 보니까 이 아이솔레이터 쓰는 데가 6군데가 있었고 나머지는 다 BSC 그리고 휴무드, 라미나 플로우 후드 이런 식으로 안 쓰는 곳도 있다 이렇게 있었는데요. 제일 많이 쓰는 게 일단 BSC입니다. 근데 BSC에서도 잘 보시면 2가 있고 3가 있어요. 2보다 3가 더 비싸고 더 좋고 A보다 B가 그리고 A1보다는 A2가 더 성능이 좋고 더 비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도 가급적이면 타입 A, 그러니까 클래스 2의 타입 A 이상은 쓰기를 권고하고 있다. 국내 제품으로는 이걸 구입을 하시면 대략 이 정도는 한 2천만 원 전후로 이제 구입을 하실 수가 있고 외산을 사시면 더 비싸게 되죠. 다음은 CSTD입니다. 이 CSTD는 사용 목적이 약이 새거나 기화가 되는 것을 물리적으로 예방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니들 스틱 인저리, 그 바늘을 찔리는 것 예방하기 위해서 이 CSTD를 사용하는데 기화가 되는 것, 약물이 새는 것 이걸 물리적으로 막는 그 방법이 지금 보시는 CSTD도 있고 방금 보신 후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거를 하나씩만 쓰는 것은 완전히 차단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 여러 개를 같이 쓰는 걸 이제 권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후드도 같이 쓰고 CSTD도 쓰고 이것들이 각자의 대안이 될 수가 없고 또 CSTD를 한다고 해서 그러니까 파시를 한다고 해서 개인 보호 장구를 하는 것에 대안이 될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니들 스틱 인저리를 예방한다는 것은 그 바늘침에 찔려서 항암제가 들어갈 수 있는 이걸 막기 위해서거든요. 그래서 파시를 써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걸 제대로 쓰면은 바늘을 쓸 일이 없습니다. 뒤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CSTD의 구성 예시인데 이 제품들 중에서는 파시를 제일 국내에선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실 제품으로 사진 한번 갖고 와 봤는데 어떤 회사에서 나오던 기본적인 구성은 거의 대동소이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프로텍터라는 게 있는데 이렇게 약병에 꽂아서 쓰는 거고요. 꽂으면 여기 안에 비닐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닐이 물룩하게 나오는 걸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인퓨전 커넥터라고 있는데 아마 이 오른쪽에 더 익숙하실 텐데 파실이 그냥 파실이 있고 파실 옵티마라는 제품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옵티마인데 둘 다 사용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사진 다 갖고 와봤고 이 커넥터는 이제 앞쪽에 꽂아가지고 이용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인젝터가 있습니다. 지금 대부분 이거를 많이 쓰실 거예요. 옵티마가 아닌 제품을. 그래서 시린지가 있으면 시린지 앞에다가 이거를 꽂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루어락 시린지인데 루어락 시린지를 쓰는 이유가 있죠. 바늘이 그냥 이렇게 딱 빠지거나 막 이러면 안 되고 이런 이유들이 있어서 그래서 안전관리 때문에 이제 루어락 시린지를 쓰는데 루어락은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앞쪽이 다릅니다. 잘 보시면은 이게 회전형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뭐 나비침이 아니라 주사침을 끼우든 뭐 이런 인젝터를 끼우든 돌려서 시린지에 끼우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당겨서는 이제 빠지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드립 세트, 그 수액으로 항생제가 아니죠. 항암제를 섞어줄 때, 뭐 대형견한테 독소 루비신 준다던가 이럴 때 이제 수액에다가 타서 주니까 그런 때 쓰는 거. 그리고 인퓨전 어댑터, 이것도 이제 수액백에다 이제 꽂아주니까 얘는 세트고
얘는 수입백에 이제 바로 직접 꽂는 그 부분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병에다가 프로텍터를 꽂고, 그리고 앞쪽에다가 인젝터를 꽂고, 시린지를 꽂고,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아까 기화가 된다, 항암제가 기화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래서 어떻게 기화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이 CSTD가 제품이 되게 여러 개인데, 지금까지 나온 것 중에서는 파실이랑 이코아쉴드가 제일 기화가 덜 되는 걸로 이제 알려져 있거든요. 케모클레이브나 온가드 뭐 이런 제품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지금 아래쪽 그림을 보시면 이게 파실이고요. 파실은 새는 기화되는 거를 얘가 이제 막아주는 거죠. 부풀면서. 근데 나머지 것들은 이제 조금씩 새더라. 이런 걸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이 새는 걸 보는 게 스모크 테스트라고 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왼쪽은 파실이고 이 오른쪽이 이코아실드인데, 잘 보시면 주사기가 좀 달라요. 이 파실에서 쓰는 그 루어락 주사기가 뒤에 플런저 부분을 잘 보시면은 왜 일반 주사기 플런저랑 비슷하거든요. 여기가 잘 보면은 뭐랄까 홈이 있는 것처럼 그 십자 모양이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 틈새가 있는데 이코아쉴드 거는 뒤에 틈새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앞쪽으로 기화되는 것도 막고 뒤로 기화되는 것도 막더라 라는 거죠. 그럼 기화가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새는 거를 앞쪽에서 새는 걸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스모크 테스트는 내가 쓰는 제품 혹은 내가 구입하고자 하는 제품이 스모크 테스트 결과가 궁금하다 하면은 유튜브에서 검색하시면은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거 보시면 되고, 파실은 앞에서 막아주는데 뒤쪽 플런저에서 좀 셀 수가 있고, 이코아쉴드는 앞뒤로 이제 다 막았다. 이게 이코아쉴드에서 만든 영상이라서 더 그럴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이제 완전히 잘 막더라. 이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암제를 다루는 입장에서는 더 좋은 거 쓰고 싶잖아요. 탐나죠. 그래서 이 제품을 이코아쉴드를 쓸 수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 회사에 연락해보고 하니까 국내 디스트리뷰터를 구하지 못해서 판매가 아니고 구매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거의 근데 대동소이하게 잘 막아주니까 일단은 파실을 제일 많이 쓰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그리고 이 주사기 앞에 끼우는 이 부분이 있죠. 여기에서 잘 보시면, 잘 안 보이긴 한데 잘 보시면 여기 동그랗게 물방울이 맺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사기에다가 앞에 인젝터 꽂아가지고 그게 이제 IV 라인이랑 연결이 되는 건데, 그 부분에서 조금씩 셀 수가 있다. 그래서 그게 새는지를 또 확인해 본 그 결과가 있는데, 여기서 보면은 지금 보면 제품명들이 이렇게 있고요. Y라고 돼 있죠. Y는 이렇게 찍었을 때 항암제가 묻어 나오는 게 이제 Y이고, Y가 없는 거는 안 묻어 나오더라거든요. 그래서 제일 결과가 월등하게 좋은 게 이렇게 두 가지 제품이더라. 이런 결과들도 있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정 제품을 얘기하긴 그렇지만 이 나머지 제품들 중에서 제가 써본 것들 중에서는 진짜 이 앞에서 그냥 독소면은 그 독소가 빨간색이 줄줄 이렇게 그냥 찍는 대로 거의 이런 수준으로 이렇게 막 찍혀 나오기도 하고 이런 제품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CSTD를 사용을 했을 때 진짜 잘 막아주냐 아니냐 이런 연구 결과들도 있어서 한 개만 논문을 갖고 와봤습니다. 일본에 있는 병원, 사람 병원이고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측정을 한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퍼스트 테스트가 있고 세컨드 테스트가 있습니다. 여기도 퍼스트, 세컨드인데 세컨드로 가면은 다 죽어요. 아예 없는 건 아닌데, 그러니까 다 그 항암제 디텍션이 안 되는 건 아닌데 상당히 노출량을 많이 줄일 수 있더라. 이런 유사한 결과의 논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은 이 CSTD는 어떤 걸 많이 쓰니 하고 또 조사를 해본 거죠. 아까 앞에서 보셨던 그 논문인데 이렇게 제품명이 있고
제일 많이 쓰는 게 에쿠아실드랑 파시리더라. 그리고 이 항암제 오염 정도를 한번 체크를 봤더니 독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빈크리스틴, 카모플라틴 이렇게 4가지로 오염도를 한번 확인을 했더니 IV 제제 쓰는 곳에서는 나오지 않았고 경구제 조제하는 곳에서는 20% 정도 오염이 되더라라고 합니다. 지금 보신 이런 CSTD가 주사제는 쓸 수 있죠. 근데 경구제는 쓸 수 없거든요. 그래서 특히 경구제의 오염까지 CSTD가 막아줄 수는 없기 때문에 경구제 조제할 때 절대 뭐 쪼개지 말고 갈지 말고 캡슐 열지 말고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건 그냥 제가 이용을 하는데 이제 편에서 하나 알려드리면 그 바늘에 찔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니들을 쓰지 않는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이 10cm짜리 익스텐션 라인을 이용을 하시면 좀 편하거든요. 이거보다 더 짧은 건 없더라고요. 그래서 10cm짜리를 구매를 하시면 좀 편한데 강아지 팔이 이렇게 있으면 카테터를 꼽죠. IV 카테터를 꼽고 여기에다가 익스텐션을 바로 연결을 해주시고 가시를 쓰든 뭘 쓰시든 이렇게 제품 하나 연결해 주시면은 찔릴 수 있는 바늘이 들어갈 공간이 없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안 찔릴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용을 하시면은 좀 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관리 부분인데 이 관리 규정을 만들고 뭐 이런 것들이죠. 여기 이제 포함해야 되는 내용이 이런 유해 약물, 그러니까 항암제를 어떻게 보관하고 그 재고를 어떻게 유지해야 하는지 이런 방법들이라던가 그 제품, 항암제 제품의 뭐랄까요, 약 설명서 같은 거 있잖아요. 안전 시트가 같이 알고 보면 따라오거든요. 그런 시트를 유지를 하고 또 만약에 혹시 유출되거나 뭐 깨지거나 이런 때, 셀 때 이런 경우에 대비한 프로토콜, 절차를 마련을 해 놓는 게 좋겠고 그리고 4번째로는 병원에서 일하는 직원이 이런 약물이 위험하고 어떨 때도 위험할 수 있고 알아야 되죠. 그래서 교육이나 훈련을 받도록 해주는 겁니다. 이럴 때는 그리고 또 만약에 또 교육을 받아도 까먹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혹시 그런 일이 생겼을 때 참고할 수 있는 표준 운영 절차, SOP를 작성을 해서 서면으로 딱 보관을 하고 있는 것이 제일 좋죠. 그리고 안전하게 핸들링 하도록 평소에도 그냥 계속 안전하게 핸들링하는 프랙티스를 할 수 있도록 장려를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동안 제가 계속 해보니까 처음에 딱 교육을 하면은 처음에 교육받은 분들은 잘 지키세요, 대체로. 근데 그 다음 해가 돼서 만약에 사람이 바뀌면 이게 전달은 되는데 그 전달 과정에서 뭔가 좀 잘못되거나 그러니까 왜곡되고 누락되는 경우들이 꽤 있더라고요. 재교육을 하지 않으면. 그래서 이런 프랙티스를 수의사들이 잘 할 수 있도록 좀 꾸준히 재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SOP를 작성을 해서 이걸 보도록 하거나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관리를 통해서 교육을 받은 스태프만 항암제를 다룰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고 특히 이런 표지를 해놓는 게 중요합니다. 항암제를 다루는 곳, 항암제를 투여하는 곳, 뭐 항암실 이렇게 붙이면 되겠죠. 그리고 항암제를 투여받는 환자가 케이지에 들어가 있으면 항암 중이다 아니면 항암했다 이렇게 붙여놓는 게 중요하죠. 그냥 그 케이지 문 앞에다가 항암 중 그냥 이렇게 작게 그냥 써서 그냥 딱 붙여놓으면 되죠. 아니면 요즘 유리문 케이지도 많이 이용을 하시니까 유리문에다 그냥 항암 중, 항암했음 이렇게만 이제 써 놓으셔도 이제 그 원내 직원들 교육이 됐으면 얘는 배설물을 치울 때 더 어떻게 주의를 해야겠다 이런 걸 이제 알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경고 표지판 이용하고 교육하고 규정 만들고 그 규정을 이제 문서화해서 남기고 그리고 버디 시스템이 또 되게 중요하죠. 이 사진에서처럼 한 명은 보정하고 한 명은 주사를 하니까 그래서 꼭 둘이 필요하지 라고 생각하시지만 알고 보면 또 능력자들이 되게 많아서 혼자 보정하고 혼자 이렇게 막 주사를 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네, 굉장히 좋은 능력이지만 항암할 때는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합니다. 꼭 2명 이상이 같이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항암제가 들어가기 전부터 일단 둘이 해야 돼요. 그래서 보정을 위해서도 2명이 필요하지만 항암제를 각자 2명이 서로 용량을 계산을 해서 맞는지 일단 교차 검증을 한번 하고, 그리고 이렇게 또 준비를 해서 보정하고 투여하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죠. 이렇게 하면 항암제 용량이 부족하거나 혹은 과다 투여될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죠. 만약에 용량이 부족했다 그러면은 한 번 더 주면 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만 그러면 또 항암제 투여를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준비하는 직원들의 그 노출 위험이 늘어나니까 좋지 않고, 또 과다 투여하면 당연히 부작용이 심해지니까 안 되겠죠. 그리고 이런 걸 써라 라고 하는 거죠. 개인 보호장구, 케모세라피 매트, 트랜스포트 백, 이걸 말을 하는 건데, 항암제를 들고 어디를 이동해야 될 때 그냥 손으로 들고 가지 말고 이렇게 백에 넣어서 밀봉해서 갖고 가라라는 의미이고, 페달 달린 휴지통, 뒤에 보시면 이건데 페달이 달려 있어야 그 휴지통 그 뚜껑 있죠. 저기가 항암제 오염이 되어 있을 수도 있는데 저기 손대지 않고 그냥 발로 밟아서 열릴 수 있는 그런 휴지통을 써라 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페달 달린 휴지통을 썼었는데, 저는 요즘은 굳이 페달 달린 거 쓰지 않고, 이건 그냥 정말 그냥 저의 개인적인 선호인데, 센서 있는 휴지통을 좋아해서, 네, 센서가 있으면 그 센서 손대는 게 아니라 이 휴지통 뚜껑 근처에 센서 근처에 이제 뭐가 가면은 휴지통 뚜껑이 알아서 열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좋아하긴 하는데, 근데 이건 어디까지나 완전히 분리되어 있어서 항암을 할 때만 사람이 들어가는 이런 공간이어야만 센서 달린 휴지통을 쓰실 수가 있을 것 같고, 왜냐면 사람 막 많이 오가는 분리된 공간이 아니면 그냥 오가기만 해도 항암제가 들어있는 이 폐기물이 들어있는 휴지통이 막 그냥 열려버리니까 그건 이제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페달 달린 휴지통이 일단은 이제 클래식인데, 그런 조건이 된다면은 센서 있는 걸 써도 나쁘진 않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다음은 이제 개인 보호장구 PPE입니다. 네, PPE는 지금 보시듯이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는 건데, 그냥 보시면은 이렇게 다 둘러싸고 있으니까 이게 제일 오염을 막아주는 강력한 도구일 것 같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는 걸 지금까지 보셨으니까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때 쓰는 이런 개인 보호장구들은 일단 글러브 같은 경우는 더블 글러빙, 그러니까 이중 장갑을 껴야 되고 파우더가 없어야 되고 나이트를 이런 장갑들을 껴야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 보라색 장갑 많이 끼죠. 네. 그리고 가운도 그러니까 여기서 쓰는 건 다 일회용인데, 가운 같은 경우는 롱 슬리브여야 되고, 그러니까 팔이 길고, 그러니까 전부 다 감쌀 수 있어야 되니까 반팔 안 되고 긴 팔이어야 되고, 끝에 이 커프 소매가 달려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뒤로 돌려서 매야 돼요. 멜 수 있어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매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앞에서부터 수술 가운처럼 앞에서부터 이렇게 입어서 뒤로 잠그는 거죠. 앞쪽이 오염이 많이 되는 거니까. 그리고 투과할 수 없는 거, 항암제가 투과할 수 없는 거, 그걸 말하는 거고, 그 다음에 마스크는 코로나 이전 때는 항상 N95 마스크만 언급이 됐었죠. 원래는 이제 이런 것들은 마스크가 아니라 레스피레이터라고 하죠. 호흡기인데, 우리 말이 아니다 보니까 매번 N95 레스피레이터가 필요해요. 이렇게 말하는 게 좀 번거로우니까 그냥 N95 마스크 이렇게 많이 이야기했었는데, 코로나 이후로는 KF9483 이게 많이 보급이 됐잖아요. 그래서 KF94급 마스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여기 사진은 저와 같이 일했던 동료들의 사진인데, 이건 이제 오리 입 모양이잖아요. 그래서 덩 마스크라고 그런 별명이 있는데, 이것도 N95 레스피레이터고요. 그리고 핏 테스트, 왜냐면 이게 이렇게 딱 여기 코나 볼 이런데 새지 않아야 되니까
세면은 흡입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핏 테스트를 다 제대로 이렇게 꼭꼭 눌러서 해가지고 새지 않도록 마스크를 끼는 게 중요하고, 기화되니까. 뭐 KF94만 해도 제대로 다 이렇게 꽉꽉 다 눌러서 껴보셨다면은 이게 한 30분, 1시간만 끼고 있어도 되게 답답한 걸 느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게 N95나 KF94를 꼈지만 제대로 이 피팅을 하지 않았으면은 다 어디서 이제 새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얼굴 쪽 점막으로 튀는 걸 막아주기 위해서 이런 페이스 쉴드 앞에 이렇게 있죠. 페이스 쉴드나 아이 쉴드 아니면 고글 이런 것들을 이제 끼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안경을 끼니까 고글이나 아이 쉴드를 따로 하진 않고 안경 끼고 이제 페이스 쉴드 하고 이렇게 이제 하죠. 이해를 돕기 위해서 좀 갖고 와봤는데, 이런 일회용 가운도 그냥 일반 일회용 가운은 아니고 이제 투과가 잘 되지 않는, 그러니까 완전 불투과까지는 아닌데 장시간 투과가 되지 않는 이런 것들을, 이런 가운을 이용을 하고, 이 항암 장갑도 잘 보시면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그 장갑 상자 뒷면을 이제 찍어 왔는데 케모세라피용으로 따로 나오거든요, 장갑이. 그래서 이런 다양한 항암제들의 노출을 시켰을 때 뭐 언제까지 통과가 되지 않더라, 이런 그 시험을 다 거친 거죠. 그래서 속장갑 끼고 겉장갑 끼고 이렇게 껴야 되고,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주사하는 게 보이실 텐데 아까 그 니들을 쓰지 않는다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앞쪽에다가 IV 카테터 잡고, 그리고 이렇게 익스텐션 3웨이 콕 달린 익스텐션에 이렇게 바실 같은 거 끼우고 주사기 끼우고, 이렇게 해서 한쪽은 플러싱하고 한쪽은 항암제 들어가고, 이런 식으로 응용을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PPE는 개인보호장구는 그냥 막 입는 게 아니고 입는 순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착용하는 방법이 중요해요. 어떻게 착용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속장갑을 먼저 끼고요. 그 다음에 가운을 입습니다. 장갑을 한 번에 2개를 같이 끼지는 않습니다. 이유가 있거든요. 그 이유는 나중에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운을 입고 마스크, 레스피레이터를 끼고 잘 맞는지 꾹꾹 눌러주고, 핏 테스트를 이제 지금 여기서 하는 거는 약식 정도이고, 그 다음에 페이스 쉴드를 하고 커프 위로 장갑을 끼는 거죠. 바깥 장갑을. 이 바깥 장갑이 나중에, 그러니까 장갑 2개를 끼면 한 번에 동시에 벗는 게 아니고 하나씩 따로 벗는데 그 이유가 뒤에서 나올 겁니다, 나중에.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개인 보호장구를 착용을 했으면 그 다음에는 항암제 준비를 해야겠죠. 항암제 뽑을 때 항암 후드 안에다가 패드를 깔아줍니다. 항암제 혹시 새는 때를 이제 대비를 하는 거죠. 밑에 패드를 하나 깔아주고, 그 항암용 패드를 따로 팔기도 하고, 그 패드를 이제 구하기 어려우실 때는 그냥 일반 일회용 패드라도 깔아서 그렇게 쓰시면 되고, 그 다음에 바실 같은 이런 CST들을 이용을 해서 항암제 준비를 합니다. 이때 당연히 무균적으로 준비해야겠죠. 항암제가 들어가면 그 아이는 면역 저하가 심하게 올 수도 있는데 이 과정에서 약물에 뭐가 들어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무균적으로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또 이런 클로즈드 시스템이 필요한 거고, 주사기에서 바늘이 실수로 빠지는 걸 예방하기 위해서 아까 루어락 주사기를 쓴다 말씀드렸었고요. 그리고 또 이때 플런저가 주사기에 딱 고정된 제품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제품도 많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꽂거나 투여를 할 때 실수로 주사기에 플런저가 분리되지 않도록 주사기에 꽉 채우지 말고 최대 70%까지만 약을 채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항암제를 7cc를 줄 거면 7cc 주사기에다 꽉 채우는 게 아니라 10cc 주사기에다가 항암제를 7만큼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전부 다 준비를 하고 나면
바깥 장갑을, 겉장갑을 이제 벗고 그 다음에 디액티베이팅 에이전트라고 되어 있는데 한마디로 세척제 같은 걸 말하는 거거든요. 이제는 이제 그 밖으로 나갈 거니까, 항암 후드 밖으로 항암제가 나갈 거니까 그 안을 닦아야 돼요. 그래서 세척제 같은 거 이제 적신 거즈로 주사기를 닦고 그 다음에 새 겉장갑을 끼고 항암제가 들어있는 주사기는 후드에서 꺼내서 그 이동백에 넣는다. 만약에 이 후드 바로 옆에서 바로 주사가 된다면은 백에 넣지 않아도 되겠죠. 그리고 혹시 이동한다면 이 백을 절대 후드 안에다 넣어놓지 않습니다. 후드 안에 들어가면 일단 다 오염된 거니까. 그리고 병원 환경에 오염을 막기 위해서 다 그 준비가 되면은, 끝나면 장갑이랑 이 개인 보호 장구들을 전부 벗어서 또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해가지고 버리시고, 과정이 끝나면 반드시 손을 다 씻도록 합니다. 이중 장갑을 꼈었어도 장갑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아주 작은 포어가 있으니 그 사이로 들어갔을 수도 있고, 혹은 또 이 벗고 뭐 이런 과정에서 또 묻을 수도 있는 거니까. 그리고 또 내가 오염된 공간을 또 손으로 이렇게 딱 닿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 끝나면 손을 꼭 씻도록 합니다. 만약에 주사제가 아니라 알약이나 캡슐이다, 이런 거 있죠. 팔라디아,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이런 약을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정제를 쪼개거나 부수지 말 것. 너무 중요하죠. 캡슐은 개봉하지 말 것. 근데 사실 우리는 이게 좀 어려울 때가 있죠. 네. 뭐 미국 같은 경우는 특히 대학 동물병원은 약국이 뭐 따로 있고 뭐 이런 게 있지만 우리는 그게 전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약을 꼭 써야 되는 경우라면 결국은 쪼개야 되는 경우, 혹은 캡슐을 열어야 되는 경우가 있긴 있습니다. 멜파람 같은 거 이런 거 써야 될 때, 그런 때는 진짜 더더욱 조심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특히 이제 뭐 알약 같은 거 갈지 않고, 네, 쪼개더라도 아주 최소한만 쪼갠다거나, 아니면 안 쪼개고 그냥 약의 용량을 좀 조절을 해서 안 쪼개고 줄 수 있게 한다거나 하는 거죠. 예를 들면 표준 정제의 크기로 약을 줬는데 효과가 없다. 그러면은 이제 투여 간격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적절한 용량을 뭐 혼합을 해서 투여 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있는데, 뭐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팔라디아를 내가 주는데 2.75로 주려면은 4분의 3T가 필요하다. 그러면은 난 이 용량으로 주고 싶은데 4분의 3T를 주려면 쪼개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TKI 같은 경우는 용량이 조금 변경돼도 그렇게 독성이 있는 약이 아니니까 저는 그냥 안 쪼개고 4분의 4T 다, 그러니까 한 알 그대로 쓸 수 있는 용량으로, 뭐 그게 한 3 정도 된다. 그러면 그냥 이거를 주는 거죠. 네. 최대한 쪼개거나 부수거나 캡슐을 개봉할 일을 안 만드는 거죠. 용량을 조금 변경을 하거나 아니면 투여 간격을 바꾸거나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렇게만 하셔도 좀 많이 쪼개고 부수고 뭐 이런 일들을 줄일 수가 있죠. 저도 초년차 때는 그 누구도 이런 부분은 알려주지 않았었죠. 진단과 치료만 알려줬었죠. 그래서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고양이가 먹어야 되니까 곱게 갈아라 해서 이렇게 아주 곱게 갈아서 열심히 약을 지어서 줬었던 그런 1년차 때가 생각이 나기도 합니다. 지금은 이제 그렇게 하지 않죠. 그리고 당연히 약을 다룰 때는 장갑을 착용하는데 일반 장갑이 아니라 아까 보셨던 그런 항암제 쓸 때 그 이중장갑 쓰셔야 되고, 사용하고 나면 당연히 손 씻고, 일반 조제실에서 하시면 안 되죠. 후드 안에서 하셔야 돼요. 가루 날리고 이런 것도 다 후드 안에서 일단 그 음압으로 이제 좀 이렇게 제거가 좀 될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일반 조제실에서는 절대 하시지 마시고, 그리고 혹시 임신 중이거나 임신 시도 중, 수유 중 면역력이 저하된 분이시라면 약물 취급하지 않도록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정제는 집으로 처방을 하기도 하잖아요. 이런 경우 절대 어린이는 약 근처에 가지 않도록, 손에 닿지 않도록 해야겠죠. 네, 그리고 이렇게 준비한 약을 이제 투여를 합니다. 병원에서 투여한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따로 분리된 공간이 일단 제일 좋죠. 그래서 조용한 곳,
사람이 다니지 않는 조용한 따로 분리된 공간, 그리고 당연히 환자는 협조적이어야 되죠. 그래서 너무 흥분하면은 그냥 진정제를 쓰십시오. 저는 많이 씁니다. 그러니까 되게 많이 흥분하는 아이들인 경우에는 그냥 진정제를 사용을 해요. 위험성을 미리 이야기하면은 진정제 쓰는 거에 크게 거부 반응 갖는 보호자분들은 별로 안 계시더라고요. 항암 치료를 할 정도로 많이 아끼고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은 충분히 설명하고 쓰시면 되고, 그리고 버디 시스템 말씀드렸죠. 2명 이상이 같이 PPE 착용하고 보정해서 항암제가 혈관 외로 셀 위험은 최소화합니다. 독소루비신 할 때 제일 주의해야 되잖아요. 잘못하면 다리 앰퓨테이션 해야 되니까. 그리고 시린지 펌프, 인퓨전 펌프, 이런 펌프 종류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시타라빈 CRI만 제외하고는 절대 사용하지 않아요. 왜냐면 만약에 펌프를 이용을 해서 항암제를 준다 그러면은 혹시 카테타가 이동해서 좀 셀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냥 손으로 이렇게 줄 때는 바로 저항감이 딱 느껴지니까 세면은 바로 뺄 수가 있지만, 하지만 펌프는 그냥 계속 밀어 넣잖아요, 약을. 그러니까 더 사고가 커질 수가 있어서 펌프는 절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IV 카테터는 당연히 반드시 한 번에 딱 깔끔하게 장착해야 되죠. 세면 안 되니까. 네. 뭐 그냥 일반 약물이나 수액을 줄 때는 사실 한 번에 딱 안 돼도 별 문제가 없지만, 항암제는 일단 혈관 밖으로 세면은 물론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정말 문제가 커지죠. 그래서 반드시 IV를 한 번에 딱 들어가서 성공해야만 그 팔에다가 항암제를 주시고, 만약에 한 번 찔렀는데 제대로 안 됐다 그러면 그냥 그 팔을 오늘 안 쓰는 거예요. 피는 안 나왔는데 이래서 또 찌른다? 이거 그냥 안전상의 문제로 그냥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근데 가끔 우리 컨디션이 좀 안 좋다든지 되게 막 그날따라 유난히 잘 안 잡힐 때가 있잖아요. 그런 날이라던가 아니면 항암이 자꾸 이제 거듭되다 보니까 혈관 상태가 좋지 않아서 카테타가 한 번에 딱 이게 안 된다. 그런 경우라면은 이것도 보호자에게 미리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해서 2팔, 3팔 했는데 다 실패했다. 그러면은 안전하게 하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 오늘은 항암 치료하지 않겠습니다. 2, 3일만 쉬었다가 다시 합시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컴플레인 하는 보호자분들은 제가 운이 좋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만 시키면은 충분히 모두 서로 다 안전하고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치료를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나와 있는 건 아닌데 경험상으로는 이 IV 카테터를 장착을 했을 때 팔에 털을 많이 안 미시는 경우들이 가끔 있는데 항암제 쓰실 때는 털을 그냥 많이 미세요. 많이 미시는 게 좋고, 왜냐면 털이 좀 이렇게 남아있으면은 카테터 장착하고 이렇게 포로 감을 때 털 때문에 이게 흔들려가지고 그냥 볼루스 하는 정도는 괜찮은데 조금 몇 분 이렇게 CRI로 이렇게 줘야 될 때는 털 때문에 고정이 잘 안 돼서 좀 뒤로 이렇게 빠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털은 그냥 넓게 다 밀어주시는 게 좋고, 또 이제 항암제가 들어가서 면역 저하가 되기 때문에 그 부위에서 털이 더러워서 이렇게 이제 2차적으로 감염이 되는 것도 막아주기 위해서 털은 그냥 깨끗하게 양쪽 그냥 다 밀어주시는 게 낫죠. 그리고 투여 전후로 충분히 많은 양의 셀라인으로 플러싱 해주기. IV 라인 잡고 여기 플러싱하고 항암제 주고 그 다음 또 플러싱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이때 이 플러싱하는 양을 아끼지 마세요. 신부전이 있다. 그래서 플러싱을 많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상황 아니고서는 플러싱은 많이 하시고, 저 같은 경우는 소형견들이 주로 많긴 하지만 그 항암제 투여 전에 보통 한 10cc를 쭉 플러싱을 하고 끝나고 나서도 많이 하는데, 특히 항암제 들어가기 직전에 많이 하는 이유는 왜 이렇게 되게 소량으로 주면 1cc, 3cc 이렇게 소량만 주면은 살짝 새더라도 이게 부은 티가 안 나잖아요, 팔이. 그래서 그냥 다량을 줍니다. 그래서 다량 줬는데 붓지 않고 또 앞에서 이렇게 팔을 이렇게 잡아준 사람이 있죠.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은 여기 팔에 혈관으로 수액이 지나가는지 다 체크하잖아요. 그걸 해서 다 괜찮은지를 확인해요. 그래야 항암제가 셀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되게 조금 찔끔 2cc, 3cc 이렇게 주지 마세요. 근데 만약에 신부전이 있다. 그러면은 신부전이 있어도 한 번에 줄 수 있는 양이 그래도 어느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체중을 따라서 한번 계산을 해보시는 것도 괜찮고, 뭐 이만한 한 3kg 말티즈인데 신부전이 있는데 IV로 항암제를 줘야 된다. 그래도 한 번에 5cc, 7cc, 10cc 이 정도는 그냥 플러싱 하는 건 거의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 정도는 충분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투여하기 전에 반드시 다시 한번 얘가 걔가 맞는지, 약이 종류가 맞는지, 용량도 맞는지 한 번 더 이제 확인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경구제 주실 때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 쪼개고 이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데 현실적인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의 실정상. 그래서 최대한 덜 쪼개고 덜 갈고 용법을 좀 조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항암할 때 밑에 패드 깔아놓고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카테터 제거할 때 바깥 장갑으로 안쪽으로 감싸서 제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것 때문에 이제 아까 그 겉장갑을 먼저 뺀다 말씀드렸는데, 팔에 이렇게 있으면은 카테터를 빼죠. 뺄 때 카테터 이렇게 빼서 잡고 이쪽 겉장갑을 벗어서 이 카테터를 항암제 오염된 거죠. 이게 겉으로 노출되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 영상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도록 할게요. 그리고 모든 소모품은 다 봉지에 넣어서 밀봉해서 항암실 내부에 있는 쓰레기통에 버리시고, 그리고 환자가 케이지 안에 있으면 꼭 거기에 뭐 항암중이라거나 뭐 그런 뭔가 병원 내부에 약속이 된 그런 문구를 이제 표시를 하시도록 하고, 혹시 항암 받고 케이지 안에 있다, 뭐 CTRI, CRI 이런 거 하는 애들이 입원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대소변 치울 때 케이지 청소를 하는 직원도 PPE를 착용을 하는 게 좋습니다. 한번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팔 밑에 매트를 깔았고, 항암제 뭔지 서로 같이 확인했죠. 그리고 장착해서 약이 들어가는데 먼저 플러싱을 하는 거죠. 플러싱해서 이상 없는지 확인하고, 지금 여기 영상에서는 조금만 플러싱 했지만 저는 많이 했습니다. 불안하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또 약 확인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다음 영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투여를 하는 거죠. 가스를 장착하고 새는지 한 번 더 또 확인하고 주사를 줍니다. 분리하고 버리죠. 블러싱을 또 하고 저기 남은 부분까지 들어가는 거죠. 항암제 투여 후에는 소모품은 다 밀봉해서 버리고요. 이제 카테터를 제거를 합니다. 카테터를 제거를 하고 겉장갑을 쓴다는 게 이제 여기서 나오는 건데, 네, 저렇게 카테터를 손으로 옮겨주고 겉장갑으로 밀봉한다,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일단 항암제 투여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 항암 치료를 하는 이 관련 구역에서 사용하는 그 청소 혹은 소독 도구들이 있죠. 이제 끝나면 다 청소해야 되잖아요. 이 그 항암 지역에서 사용하는 것들은 non-chemotherapy 에어리어에서는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하고, 모든 표면과 도구를 다 닦도록 하는데 그 권고하는 건 이렇습니다. 네. 일단 하루 진료를 시작할 때, 다 끝났을 때, 그리고 매번 항암제 조제하고 투여할 때, 그때 사이사이 그때 다 해라, 이렇게 권고를 하고 있고요. 제일 많이 쓰는 거는 이렇게 세제 종류들, 그리고 하이포클로라이트, 락스죠. 이 두 개 이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절대 표면에 직접 스프레이 하지 말 것. 예를 들어 내가 후드를 닦아야 되면 후드에 그냥 대놓고 이렇게 스프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원래 소독약 이런 것들은 스프레이 하지 않도록 하죠. 왜냐면 흡입하면 또 이게 장기간 계속 흡입하면 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잖아요. 독성이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스프레이는 하지 않도록 하고, 만약에 스프레이를 할 거면 내가 뭐 일회용 타월에 하겠다, 그러면 타월에 대고 이렇게 직접 거즈가 아니고 타월에 직접 이렇게 스프레이를 해가지고 최대한 겉으로 이제 튀지 않도록 해서 그걸로 닦거나, 아니면 지금 보시는 이런 스퀴즈 바트, 이렇게 짜는 거 있죠. 이게 되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스프레이는 가급적 안 쓰시고 그냥 스퀴즈로 다 바꾸시는 게 낫습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쭉 짜주시면 됩니다. 약을 이제 뽑고 나면은, 그거 다 끝났으면은 항암 후드도 청소를 해야 되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청소하는 과정이 총 4단계를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디액티베이션, 그러니까 항암제가 후드 안에 좀 있을 텐데 그것들을 불활성화 시키는 거죠. 그리고 불활성화된 것이 또 조금 남아있을 수 있죠. 그리고 이제 그걸 제거하고, 그 다음 클리닝, 유기물과 무기물 모두 다 제거하고, 마지막으로 미생물까지 제거를 해준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다 투여가 끝났다 그러면 이제 폐기물 버려야 되는데, 항암제 준비에 사용된 물품은 일반 의료용 폐기물과 섞이지 않도록 전용 쓰레기통에다가 따로 버리시고, 또 그냥 버리지 말고 한 번 더 밀봉해서 버리도록 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 풋페달이 달린 휴지통, 센서 달린 거, 이거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래도 이게 훨씬 좋습니다. 센서는 괜히 마련해 주기도 하네요. 잠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다음에 주사 바늘을 이용했다면 니들스틱 인저리가 생기면 안 되죠. 그래서 그 주사 바늘을 찔리는 일이 가장 많을 때가 뭐냐면, 주사기 바늘에 캡을 다시 씌울 때거든요. 그래서 캡은 절대 다시 씌우지 않습니다. 그 주사 바늘 버리는 통 거기다 이제 버리죠. 그 다음에 사용한 PPE는 뒤집어서 벗어서 비닐봉지에 넣어서 밀봉해서 그 다음에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뒤집어서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면 여기 바깥은 다 오염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오염된 쪽에 손대지 않도록, 가운을 입었죠. 가운을 뒤에서부터 이렇게 앞으로 벗는 거거든요. 이건 뒤에서 영상을 한번 보시도록 하고요. 마찬가지로 또 청소, 오염 제거에 사용이 된 모든 재료도 마찬가지로 밀봉해서 전용 쓰레기통에 넣어서 버립니다. 이게 아마 마지막 영상일 텐데, PPE를 벗는 방법입니다. 벗는 방법이 중요합니다. clean to clean, dirty to dirty 라고 되어 있는데, 깨끗한 면끼리만 닿게 하고 더러운 면끼리만 닿게 한다. 아까 그 뒤집어서 버린다가 그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벗고, 지금 사실 이 얼굴 쪽 벗는 거는 약간 적합하지 않기는 했는데, 일단은 보시고,
지금 보시면 이 가운을 그냥 막 버리는 게 아니라 뒤에서부터 뒤집어서 이렇게 해서 버리죠. 이렇게 버려라 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항암 후 환자 관리인데 항암제를 투여받았다. 그러면 환자의 배설물을 치울 때 아까 최소 몇 시간, 며칠간은 주의해야 된다 말씀드렸었죠. 여기서 2, 3일로 얘기하긴 했는데 3, 4일이면 더 좋겠다. 그리고 배설물도 치울 때 이중장갑 끼면 더 좋고 혹시 눈에 튀는 것 때문에 눈 보호할 수 있는 뭐 안경이나 이런 게 있으면 더 좋겠고 그 환자가 사용하는 장난감, 그 방석 이런 것들은 쉽게 청소를 하거나 아니면 버릴 수 있으면 좋고 일회용이면 더 좋다라고 하는데 토이나 베딩이 일회용은 쉽지는 않긴 하죠. 그 다음에 그릇은 밥그릇이나 물그릇은 그냥 쉽게 버릴 수 있는 거 아니면 메탈 소재로 된 걸로 주도록 하고 그리고 입원 장애는 반드시 항암 치료 중이다 라는 거를 표식을 붙이도록 합니다. 그리고 환자가 집에 갔다 그러면은 이 아이의 배설물을 다룰 때는 며칠간은 장갑 착용을 해야 되죠, 보호자도. 그래서 저도 예전에 잘 모를 때는 그냥 비닐 장갑 같은 걸 쓰면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그 가이드에서는 항암용 장갑을 이제 가이드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무튼 그 항암용 장갑을 보호자가 착용을 하고 초반 며칠은 배설물을 이제 치우도록 하는 걸 이제 가장 그게 당연히 뭐 좋겠죠. 네, 그렇게 하는 걸 제일 권고를 하고 있긴 하고 그 다음에 친구가 더러워졌으면은 이거는 그냥 세탁하면 되는데 다른 거랑 섞이지 않게 별도로 세탁하면 되고 그리고 바닥에 대변, 소변, 구토물 같은 게 묻었으면 비누와 물로 닦는다. 네, 닦아야 돼요. 이렇게 바닥에 물을 뿌려서 청소하지 않아요. 뿌리면 스프레이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막 이렇게 공중으로 튀거든요. 그래서 그런 뿌리는 게 물 청소가 아니라 닦아내는 식으로 하셔야 되고 희석한 표백제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닦아도 돼요. 이게 뭐냐면 그냥 락스 얘기하는 거고요. 또 이때 당연히 장갑 착용하고 청소해야겠죠. 그리고 닦았으면 닦아낸 건 또 비닐에 넣어서 밀봉해서 버리기. 초반 며칠만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 경구제를 먹었다, 항암제를. 그러면은 얘가 이제 핥지 않도록 주위에 막 뭐 핥고 다니지 않도록 그리고 얘가 오늘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를 먹었어요. 나한테 와서 핥지 않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핥지 않도록 하는 게 좀 중요하고 만약에 한 번에 이렇게 딱 못 먹였어요. 그러면 입안에서 좀 녹죠, 약이. 그러면 이제 침에 약물에도 좀 남아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핥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투약할 때 만약에 그냥 알을 하나를 주더라도 그냥 빈 캡슐에다가 알을 넣어서 그래서 이제 쏙 먹이면은 알약이 녹아서 입 밖으로 나오거나 뭐 입 안에 남아있거나 이럴 일이 없죠. 그래서 캡슐에 넣어가지고 이제 줍니다. 만약에 집에 아이들이 있으면은 웬만하면 애들이 자는 밤 시간이나 아니면 학교에 등교한 후에 그때 이제 약을 투여하는 걸 권장을 하는데 다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는 부작용이 방광염이잖아요. 네. 약을 먹고 나면은 충분히 배뇨를 잘 해줄 수 있게 해야 되니까 밤에 먹이지 마시고 이거는 아침이나 낮에 약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거 질문 많이 하시는데 여러 마리 키울 때 얘네랑 따로 분리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 하시는데 격리까지는 안 해도 돼요. 격리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다만 고양이들은 이제 화장실 같이 쓰니까 특히 근데 뭐 따로 쓰는 애들도 있지만 만약에 그 화장실 같이 쓰면은 약물의 그 잔여물에 노출될 가능성은 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잘못될 위험은 미미하다. 아예 없다고 입증이 된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미미하다 정도인 것 같고 근데 가끔 같이 사는 다른 강아지의 똥을 먹는 애들이 있죠. 그래서 똥은 먹지 마라. 똥은 못 먹게 하셔야 되고 그리고 보호자의 위험도도 실제로 굉장히 낮다라고 생각하는데 진짜 얼마나 낮은지 이런 것들을 연구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 모르는데 어쨌든 매우 낮고 그리고 가이드라인도 더 잘 따르면 이 안 그래도 낮은 위험도도 더
제로에 가깝게 만들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병원에서 항암하는데 혹시 항암제가 샜다, 아니면 진짜 뭐 약을 떨어뜨려서 깨졌다, 이런 경우에는 난리 나겠죠. 이때 그럼 일단 빨리 그걸 치워줘야 되는데, 청소는 덜 오염된 데에서부터 시작해서 더 많이 오염된 데로.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항암제가 이렇게 샜어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 중심부가 더 많이 오염이 되어 있을 거고, 이 바깥쪽이 덜 오염이 됐겠죠. 그래서 밖에서부터 안으로 들어가면서 닦는다, 이 말인 거죠. 그래서 개인보호장구 입고, 그 다음에 약이 뭐 깨졌으면 이건 당연히 일회용 봉투에 또 담아서 밀봉해가지고 이렇게 버리고 패드로 흡수시켜서 닦아냅니다. 네, 뿌리지 않아요. 그 다음에 그 세제, 아까 말씀드렸던 세제, 락스 이런 걸로 오염된 부위를 닦아내고, 그것도 밀봉해서 버리고, 샌 게 무엇인지, 얼마나 샜는지, 노출된 사람은 누구, 그리고 청소한 사람은 누구, 전부 다 기록을 해놓고, 이게 있으면 더 좋죠. 항암실 관리 책임자도 있으면 더 좋죠. 이런 때 이제 보고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항암 장갑 준비해 놓고, 옆에 일회용 쓰레받기인데, 이건 뭐냐면 약병이 깨졌다 그러면 그걸 그냥 손으로 집으면 안 되니까 쓰레받기로, 일회용 쓰레받기로 이렇게 모으는 거거든요. 이런 것도 이제 같이 구비를 해 놓으시면은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때 쓰는 거를 이제 스킬 키트라고 하고, 그냥 네이버 검색만 하셔도 스킬 키트 판매 뭐 이런 게 나오거든요. 제가 최근에는 안 찾아봤는데 예전에는 있었어요. 그래서 이 스킬 키트를 이제 구매하실 수도 있고, 스킬 키트는 기본적으로 그냥 우리가 항암할 때 쓰는, 아까 보셨던 그 PP 있죠. 그냥 거기에다가 아까 잠깐 보여드렸던 그 일회용 쓰레받기 같은 거, 그런 거랑 이제 밀봉할 수 있는 장갑이 아니고 봉투, 봉지, 그다음에 일회용 타월 이렇게 흡수하고 닦아내야 되니까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다 갖춰져 있어요. 네. 항암을 이렇게 갖춰놓고 하시는 곳에서는. 네. 그리고 이런 그 항암제에 노출이 됐을 때 특히 좀 더 위험할 수 있는 그룹이 있습니다. 임신 중, 오유 수유, 어린아이, 면역억제제 복용 중인 환자는 특히 좀 더 주의해라, 이런 의미이고요. 왜냐하면 아까 잠깐 말씀드린 대로 항암제에 얼마나 노출이 되면 위험한 건지 안 위험한 건지, 안전한 정도 수준은 뭔가, 이게 다 정해진 게 아니라서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 그룹에 해당되는 분들은 다 주의를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 10년, 11년 정도 됐는데, 예전에 반려동물에서, 그러니까 암 치료를 하는 반려동물이 있을 때 그 동물의 보호자의 체내에서 항암제가 검출이 된 그런 사례도 이전에 나온 게 있어서, 그래서 보호자도 같이 주의할 수 있도록 수의사가 알려줘야 되겠죠. 그리고 이런 그룹은 항암 환자의 대변, 소변, 침과 접촉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건 사람의 예이긴 한데, 사람에서 암 환자가 있는데 그 암 환자의 가족들, 항암 치료를 받지 않는 가족들의 경우에는 항암제에 노출되는가 안 되는가, 이걸 평가해 본 적이 있는데, 이건 동물이랑은 다르죠. 사람은 훨씬 크니까, 대형견 아니고서는 훨씬 크니까 항암제 양도 훨씬 더 많이 들어갈 테고, 그런 차이점이 있긴 한데, 일단 3명의 환자에서 항암제를 투여하고 나서 48시간 동안 항암제의 소변 배설량 측정하고, 그 환자의 가족에서 가족들의 소변에서도 항암제가 있는지 없는지 평가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모든 소변 샘플에서 다 항암제가 검출됐다. 그래서 항암제 노출 위험을 줄이려면 환자도, 그리고 수의사도, 또 보호자도 다 같이 가능한 그 가이드에 따라서 예방 조치를 하시는 게 좋죠. 이건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만들어서 쓰는 보호자 안내문인데, 참고하실 수 있도록 이제 가져와 봤습니다. 항암제를 쓰면은 이런 보호자 안내문을 드리고, 항암 치료 후 부작용이 뭐가 있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고 이런 걸 알려드리고, 항암 치료 후에 배설물 관리, 이걸 이제 말로도 설명하지만 또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문서화해서 또 드리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경부항암제 받았을 때는 어떻게 해라, 이걸 드립니다. 그래서 그 안내문을 좀 참고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 보면은 안전한 항암 치료를 위해서 갖춰야 될 것들이 독립된 공간, 항암제만 보관하는 별도의 캐비넷이나 냉장고, 그다음에 항암 후드인데 이 정도는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그다음에 파실 같은 CSTD, 그다음에 교육이죠, 트레이닝, 그리고 개인 보호 장구, 이런 게 다 있으면은 노출 가능성은 굉장히 많이 줄일 수 있다. 우리가 더 안전하게 항암 치료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제가 준비한 내용은 일단 여기까지이고, 종종 질문을 받는 게 있어서 이렇게 따로 슬라이드를 좀 마련해 봤는데요. 질문입니다. 팔라디아는 TKI인데 세포독성 항암제가 아닌데 이거랑 같은 방법으로 조제를 해야 되는가? 이것도 되게 우리가 주의를 해야 되는가? 라는 건데요. 세포독성 항암제는 아니지만 이와 유사한 위험성이 있다. 특히 팔라디아뿐 아니라 기본적으로 TKI들이 다 증식과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안지오제네시스, 이게 타깃인 약물이죠. 팔라디아랑 소라페닙 이런 것들이. 그래서 만약에 임신 중이라면 특히 태아에 위험할 수도 있고, 그래서 팔라디아나 라파티닙이나 등등 이런 TKI들은 기본적으로 경구제들은 다 세포독성 항암제에 준해서 온콜로지 세이프티를 지키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혹시 더 주의를 해야 되는 항암제가 있을까? 라는 질문도 있는데, 모든 항암제는 다 주의를 해야 돼요. 근데 노출되는 정도에 따라서, 그리고 항암제 종류에 따라서 염색체의 변화가 발생하는 게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알킬레이팅 에이전트랑 특히 이상이 이제 많이 관련이 있더라. 그러니까 사이클로포스파마이드 같은 것들이 류케미아, 림포마 이런 종류의 암들하고 특히 관련이 있더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항암제를 개봉한 후 보관 기간이 얼마나 되나, 이런 그 주제에 대해서도 연구 논문이 있는데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긴 한데, 기본적으로는 가급적이면 이제 당일 오픈했으면 그냥 당일 이제 버리도록 하고요. 당일 버리고, 왜냐면 일단 한번 구멍 났으면 그 구멍, 아주 작은 미세한 그 구멍으로 균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른 약도 아니고, 특히 항암제 같은 경우는 이제 면역 저하 환자를 많이 만들어낼 수 있는 약이다 보니까, 그래서 무균 상태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그냥 그날 썼으면 남았어도 그냥 버리도록 합니다. 근데 가끔 재고 수급이 잘 안 돼서 또 써야 되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렇죠? 그렇다면은 이 파실 같은 CSTD를 장착을 해놓으면 일단은 논문상으로는 7일까지는 괜찮다, 무균 상태 유지한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을 때는 이걸 이용을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왜 7일이냐면 7일만큼만 연구를 했어요. 네. 그래서 만약에 한 달을 연구했으면 이 숫자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일단은 연구를 7일만 했기 때문에, 그래서 7일까지는 무균 상태를 유지하더라. 네.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항암을 좀 많이 하시는 병원이라면 이런 체크리스트, 이거 제가 만든 건데 여기 뭐 부족한 것도 있긴 한데요. 이런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딱 붙여놓으시고 직원이 한 번씩 체크하도록 하게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수 있겠죠. 정말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안전한 항암 치료를 하기 위해서는 안전수칙 준수, 독립된 공간, 항암 후드, 어느 정도 기준이 되는 PPE, CSTD, 그다음에 정확한 용량, 이 모든 것이 다 갖춰져야만 그래야 더 안전한 치료를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기초 종양학 4번의 강의가 이제 이렇게 끝이 났고요.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4번 중에서 마지막 강의를 제일 많이 들어주셨으면 좋겠다 생각을 했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앞선 그 3번의 강의는 제가 아니어도 워낙 훌륭한 많은 다른 선생님들께서 다 강의를 하시는 내용이기도 하고, 근데 이 4번째는 특히 안전관리인데 저도 수의사가 됐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었고 지금까지도 사실 뭐 활발하게 교육이 되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근데 우리도 안전하게 일은 해야 되고, 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안전관리에 좀 관심이 많아서 그래서 이런 교육을 그냥 내부적으로는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기회가 돼서 이 주제로 한번 강의를 뭐랄까요, 유종의 미를 맺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마지막 강의는 케이스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하셨을 수도 있는데, 만약에 항암을 내가 좀 많이 할 거고 항암실도 뭐 갖춰놓을 거고 이런 준비를 하고 계신다면은, 그리고 오늘 강의했던 부분에서 좀 부족한데 실제로는 이거 이렇게 하는 건가? 뭐 이런 게 이제 궁금하시면은 질문해 주시면은 제가 언제든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4번의 강의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